끝으로 이 세월호 사건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세월호 사건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왜 물어봤는데 왜 답변 안 하냐. 이게 탄핵사유예요. 자, 세월호의 피해자를 구조해야 될 책임이 물론요 여러 법적으로야 선장한테 있고 정치적으로야 대통령한테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놀고 술 먹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은 머리도 깎지 말고 대통령은 조신해서 무슨 밥도 먹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술 먹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정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1인한테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탄핵 소추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그 7시간 동안에 정말 머리 깎고 옷 입고 아주 식사도 안 했다. 구조대를 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 구조대에 뛰어가서 이렇게 구조했다.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 했는데 대통령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자기네들은 그 7시간 동안에 술을 먹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다 입 다물고 감춰놓고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 보고 그동안에 어디 계셨어? 10분 단위로 보고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제가 참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도 이 사건이 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높아졌는데 되도록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뭐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부득이 재판관님의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비난한다든가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재판의 문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것이 누구의 처분인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좀 거명을 해서 그 법적인 문제점을 다투고자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말이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의가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뭐 졸속한 처리를 잘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이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이거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각하한다거나 기각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국회가 졸속으로 국회 소추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면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강일원 재판관님은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신데 이 준비 절차 기일에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록을 보니까 쟁점 정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에서 국회 의결 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고 이미 판단을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하지 않겠다. 아마 우리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피청구자의 변호인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솔직한 말씀 드리겠어요. 뭐 속으로 정말 흔쾌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변호사가 무슨 변론 항변 사유 내놓고 철회하라 그러는데 기분 좋게 철회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판관이 철회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거부를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부를 못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피청구인의 대리인들도 거부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한번 밑배이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의를 했을 것 같더라고. 저는 확실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게 옳아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차에 관한 문제나 주장이나 증거 신청만 하면 지난번에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야? 전부 기각이에요. 전부 기각. 근데 이런 게 과연 쟁점 정리냐 이거죠. 쟁점 정리는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전이다 이런 이름으로 피청구인의 적법 절차 위반 항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느냐를 제가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그렇게 전례가 2004년도 바로 말씀하신 그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건의 결정 났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마치 누적된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사건의 직접 위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인정되는 판례라는 그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사건은 잘 보시면은 이 적법 절차 위반은 그 사건에서는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 이유라는 건 무슨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고 이러이러한 선례가 있고 이러한 학설이 있고 쫙 밝혀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단문단답형으로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원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요,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을 때만 어떤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소송법 다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국가 아닙니다. 판례법 국가 아니에요. 성문법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의 소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에 아무리 선례가 있더라도 사건이 그 내용이 동일성이 없으면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 사건 탄핵 사건하고는 배경, 원인, 과정, 적용법규, 사실관계 모두 완전히 판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결정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서 어떠한 적법 절차의 위반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입증도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강일원 재판관님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대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반대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증인으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것이 틀린 이론이라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겠습니다. 입증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 무슨 복잡한 법률 이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으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적법 절차에 안 맞는다. 이런 걸 헌법 전문 사법기관이 유일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탄핵 사건은 딴 법원에서 관리를 못해요. 헌법재판소만 전속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안 다투어 주면은 심리를 안 해주면 대체 누가 심리합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심리해요? 관할권이 없는데?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러면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맞붙어서 싸워야 된다니 이게 무슨, 그러면 뭐 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쓸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간단한 사리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는 복잡한 법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이나 내용을 보면요.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권한 없는 짓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비선 조직을 이용했느냐? 아니면은
그 목적이 누구를 빼먹기 위한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장에 대해서는 절차가 나는 몰라. 절차는 간섭 안 하겠어. 자, 이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나 헌법 평등의 원칙에 맞겠습니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또 셋째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건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회라는 우리나라 어쩌면 제1위 아니면 제2위의 권력기관하고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원수, 이 두 권력자들의 싸움입니다. 권력기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에 이걸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져서 여러분이 영국의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크롬웰 혁명,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십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이 크롬웰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회파와 왕파가 싸웠기 때문에 그 100년의 슬픈 영국은 이 정치 격동기를 거치면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죽었던 거예요.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미국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을 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세력균형의 말하자면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 한편 들면 안 되죠.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무슨 방법을 써도 좋아. 이렇게 해주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그 말이야 그거 왜 최순실이 같은 사람하고 사겨? 아이고 최순실이한테 무슨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가 공평하다고 볼 수 없죠.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 진행 절차는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국회 편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자멸의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 와요.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어떤 헌법이냐 하면은 대통령 단임 임기 5년이라는 세계에서 아주 드문 제도입니다. 이거는 남미에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서 원래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장기 독재를 막는다는 좋은 명분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통령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국회는 또 양원이 아니에요. 단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은 왜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안 되냐?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원제에서 설사 좀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원에서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속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입니다. 이 단원제 국회가 핫가닥 해가지고 하루 만에 짝짝짝 해치워버리면 통제할 길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이 오는 겁니다. 단원제 국회라는 이 점을 이걸 고쳐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님들이 안 고쳐요.
맨날 제가 헌법 개정안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헌법 개정안 중에서 단원제를 양원제로 만들자는 헌법 개정안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국회에 눌려가지고 그런 개정안을 만들지도 못해. 그러면 그건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국회는 대통령은 5년 단임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임기는 4년이라고 1년 짧은데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원님들의 평균 임기가 7년입니다. 재직기간이. 여기 권성동 의원은 아마 3선 하셨으니까 한 10년 되시겠네. 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임기가 2배가량 길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력이 약해지고 국회의원들은 고난이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국회의 권한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민국 국회 같은 국회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국회란 건요, 단원제 국회에다가 거기다가 입법권, 예산 승인권 이런 건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인사동의권 이 권력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이렇게 권력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분들 1년에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하루만 재직해도 평생 동안 연금을 받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탄핵을 탄핵한다 책에서 상세히 썼어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요,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받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요. 자기네 선거 비용을 왜 우리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는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사건에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법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국회 엉터리 졸속 탄핵 소추를 해놓고는 반성이 없어요. 반성. 잘못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말이죠. 이거 보세요. 국회의 졸속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어도 그 절차의 위헌성, 적법성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궤변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민사소송법, 준비 절차, 종교적 효과에 관한 민사소송 규칙, 그런 거 적용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1인의 단독관청이에요. 부통령도 없는 1인의 단독관청이에요. 반면에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입니다. 우리가 절차의 적법성을 주로 따지는 건 원래 1인 대통령한테는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1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오늘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비서하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인사, 청탁을 받고 임명한 겁니까? 이런 식의 직무수행 방법을 묻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국가 원수로서의 절대적인 어폐는 있지만 그래도 99%의 재량권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1인 관청이기 때문에. 소송법, 회사법에서도요, 주주가 1인일 때는요, 회사법에서 절차 규정 적용 안 해요. 이 절차 규정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회의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의 국회의원 회의체에 대해서는 절차 규정 적용 안 하겠다 그러고 자율권이니까 1인의 단독 대통령에게는 언제 비서한테 몇 시에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 지시한 목적은 뭐고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도 대통령 못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 혼자만의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제발 법원에서는 법관 개인의 독단적인 어떤 지식이나 법률 지식 가지고 재판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적법성이 거기서, 정당성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혼자 재판하는데. 이런 건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대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양쪽에 다 신청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강일원 재판관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를 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재판관은 아무 증거 없이도 내가 법이고 우리 국민들은 주장할 때마다 증거를 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송법 보세요. 입증이 불효한 사항은 공지의 사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개인적인 지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입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입증 없이 판결문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강일원 재판관님은 미국에서도 공부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가지고 계실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제가 시간을 고려를 해서 조금 짧게 읽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요. 이게 탄핵 소추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게 와서 쭉 보니까 12월 9일에 원래 국회에서 의결한 이 탄핵 소추장은 헌법 위반 사항이 5개고요. 법률 위반 사항이 8개입니다. 그래서 13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님께서는 2017년 1월 준비 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대요. 그리고 형사적인 이게 공소장하고 비슷하다. 안 되겠다. 헌법재판 못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쟁점은 1.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 이건 세월호 사건이죠. 4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와라. 이렇게 청구인 측 권성동 의원한테 요구를 하신 건지 권유를 하신 건지 코치를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따라서 권성동 의원께서는 2월 1일 날 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쳤어요. 그 바람에 이름은 준비서면인데 내용은 40여 쪽짜리 탄핵소추장에 월 탄핵소추장에 2배에 가까운 70장의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고 그 이래 헌법재판소는 이 이름이 준비서면인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가지고 탄핵심판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름 바꿨다고 뭐 바뀝니까? 내용이 문제지. 내용을 보면은 종전에 13개 탄핵사유와 그 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 위반으로 법률 구성을 바꿨습니다.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 구성에 맞춰서 전부 재작성됐어요. 이 바람에 새로 작성하는 이 기회에다가 이 기회를 틈타서 특검이 조사한 조사 결과들, 소위 무슨 블랙리스트 작성이니 이런 새로 조사한 것들, 요즘에 아마 삼성 이재용 총수 부분도 아마 추가될 것 같으네요. 이런 걸 가지고 새로 탄핵소추장 내용을 바꾼 겁니다. 정말이지 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합니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청구인 측의 법률 구성이 잘못되고 사실관계가 좀 잘 되었으면 청구를 각하거나 기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말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좀 밝혀라. 이거는 좋지만 말뜻을 자기가 모르면은
다른 사람도 다 모르나요? 그거는 제일 먼저 다퉈야 될 사람이 청구인 측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제가 그동안 조사해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신 황정근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에요. 아니, 이런 엘리트 변호사들이 다 있고 권성동 국회의원장이 딱 앉아 계시고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래,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자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 강하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 봐 거기다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를 편드는 것은 법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증거규칙 입법은 요거 뭐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 여기서 생략하고 다 이렇게 써 있으니 또 법 해석에서 부분도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읽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요 와가지고 그동안에 증인신문한 약 100몇 시간의 동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증인신문하고 지난번 기일에 증인신문 또 그전에 증인신문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내용의 일부를 전부 녹취록을 떠서 지금 그 녹취록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 강일원 재판관님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으시더라고요. 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시작이 비난이에요. 비난.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혹시 잘못 대한민국 법을 제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당사주의라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건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그 증인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님들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발견을 못한 거를 재판관님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그건 뭐 조금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낸 걸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또 한 수 더 떠서 그러시면은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단순히 말로만 하면은 재판관님한테 혼날 테니까 제가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네,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그러면 오해하셔도 그거는 고치겠습니다. 수석 대변인 아니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재판관으로서 좀 지나치시다 이런 뜻으로 김평호 정정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진행 절차를 지난 기일부터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 진행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심 재판관님께서 이 재판을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이후에는 주로가 아니라 전부 피청구인 증인 신문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밖에 증인이 없으니까 질문하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변호사님께서 그 전에 동영상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도 다 적극적으로 저희 재판부 재판관님들이 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